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서한을 발송,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어제.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고를 외쳤죠. 일단 실적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대, 반도체 부진 지속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수치는 쇼크였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 수준, 예상치였던 6조 원대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죠. 1년 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56%나 감소했는데요. 실적 부진의 원인, 반도체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파운드리는 부진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메모리 부분에서도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HBM 인증 지연에 대해 더해서 대중 제재로 인해서 재고자산 충당금 관련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장 시작하기 직전에 총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하기도 했죠. 이전에 밝혔던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의 일환이고요. 이 중 2조 8천억 원에 대해서는 추후 소각을 전제로 취득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쇼크임에도 주가는 하방을 지지했던 이후부터는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죠. 잠정 실적 이후 나온 증권사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IBK 투자증권은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HBM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디램 가격도 반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신증권은요. 시장이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 되고 있다는 확신은 아직 없을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당 순자산, 즉 BPS 상승의 저평가 매력까지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리포트 제목 이런 식으로 놀라고 싶진 않았어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관전 포인트를 일회성 비용으로 지목, 하반기 추가 반영 여부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의 변동폭이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회성 비용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겠고요. 바로 이어서 간밤 나온 무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지수 차원의 무버,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새벽에도 이어졌습니다. 8월 1일로 연기된 새 관세 발효 시한과 관련해 어제는 100% 확고하지 않다며 또 한 번 여지를 주더니 간밤에는요, 트루스 소셜에 8월 1일부터 관세는 부과되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를 두고는요, 방위비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압박에 나섰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지수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겠으나 섹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수치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의약품을 두고는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 기간과 함께 관세율이 200%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25%의 구리 관세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이에 CME 선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9% 급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와 의약품주는 관세 위협에도 비교적 강했기에 우리 증시에서 관련주 타격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구리 관련주는 구리 선물 가격 급등에 따른 변동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화에 나섭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오늘 스톡 옵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9월 통과를 목표로 추진, 기존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유예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미 부각이 됐었죠.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코스피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요. 신영증권이 보유 비중 53%로 가장 높고요. 일성 IS, 부국증권, 그리고 지수자 중에는 롯데 지주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후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짚어볼 텐데 롯데지주, 신영증권 등 관련주들은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했죠. 즉
오늘도 관련주들은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영증권, 부국증권처럼 대주주의 지분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즉 자사주를 일종의 우호 지분처럼 사용했던 기업들은요, 대주주 지위 유지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추가 지분 매입 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향후 나올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미 시장은 트럼프의 오락가락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게 시장은 더욱더 우리 시장의 고유의 모멘텀, 정책과 실적을 주시하게 될 텐데요. 이 점 염두에 두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메인마켓 마감 이후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7월 8일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종목들 오랜만에 강한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증권주들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대신증권 2,650원 오른 9.76% 상승했고요. 그 뒤도 신영증권이 8%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상법보완 입법 이슈로 지주사인 대웅과 롯데지주까지 주가 상승 흐름 이끌었는데요. 롯데지주는 6.2%, 대웅은 6.16% 각각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지 관련주들이 더 오를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벤처 오름 테라퓨틱이 2.6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메인마켓에서의 상승세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뒤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쿠콘이 2.41%, 정유주인 중앙에너비스 2.27%, 미래반도체 2%, MSC도 2%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시작 전 주목할 만할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던 대웅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25,000원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6%대 상승했습니다. 대웅은 어제 두 가지 모멘텀 갖고 뛰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법보험 입법 개정으로 움직임이 지주사로 주목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자회사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인 렙틴 수치를 낮췄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했다는 소식에 강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치료제를 집중 연구하는 동시에 대웅의 미그리톨정,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21,350원에 마감했고요. 2%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서 어제장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국내에선 보기 드문 글로벌 밸류체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ADC 분야에는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기술이죠.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계약은 미국 대형 제약사와의 수백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건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개발이 진전된다면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향후 로열티 수익도 기대된다는데요. 오름 테라피 오늘 주가 잠시 뒤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정규장 마감 이후 대체거래소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대체거래소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 마감까지 대웅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것 중에 하나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처음으로 이제 윤곽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한다라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골자의 어떤 법안인데, 자사주로 사실은 이제 경영 방어도 하고 여러 가지 오남용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주주환원 체계 일환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이라는 어떤 임직원 보상 등의 어떤 방안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좀 발의할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이제 지주사들을 포함해서 일부 지주사들을 포함해서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 지주사 중에서도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고요. 대웅제약도 사실은 대웅제약이 아니라 주대웅이죠. 대웅도 사실은 자사주는 한 30% 정도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도 좀 반응을 했었고 장 마감 후에도 반응을 했었고요. 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국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대략 53% 정도 수준의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를 외에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은 결국 방어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또 모습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뭐 롯데지주라든지 GSK 그다음에 삼성화재, 뭐 SK네트워크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분 경쟁 싸움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서각을 빠르게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주사 외에 다른 일부 상장사들 중에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은 당분간 이런 법안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름 테라퓨틱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지금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ADC 모멘텀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ADC라기보다는 TPD죠. 그러니까 최근에 ADC 이후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어떤 치료요법 중에 하나인데 TPD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들은 사실 이제 단백질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이 변화하고 달라지면서 사실은 병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 기존의 어떤 약물들 같은 경우는 항원항체의 개념으로 해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했다면 TPD라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런 단백질 자체를 아예 분해를 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오름 테라피틱스가 이미 BMS 라는 브리티솔 마이어스 스퀴브라는 회사의 GSPT1 분해 기반의 혈액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이 부분을 임상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4개의 신규 임상 사이트를 좀 개설을 했고요.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병용요법까지 추가로 임상에 좀 들어가면서 급수 골수성 백혈병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기존 표준요법에 좀 도전을 하며 1차 치료제로 좀 진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임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서 임상에 좀 속도를 내고 또 새로 뜨는 분야, TPD라는 새로 뜨는 분야에 신규로 임상을 진입을 하면서 좀 개발을 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스 관련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각으로 9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AI 기능과 더 얇아진 외관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뉴욕에 나가 있는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기자 현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갤럭시 언팩이 열릴 예정인 미국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 내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 오늘 밤 11시,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나올 폴더블 시리즈는 플립과 폴더 모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폴드 7은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는 두껍고 무겁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나올 폴드 시리즈는 두께가 펼쳤을 때 4.2mm, 또 접었을 때 8.9mm입니다. 전작인 폴드가 접었을 과 비교하면 상당히 얇아진 겁니다. 특히 바타임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 두께인 8.2mm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게도 전작보다 24g 줄어든 215g밖에 되지 않습니다. S25 울트라가 218g인데 바타입보다도 더 가볍게 나온 겁니다. 또 화면도 넓어집니다. 외부 화면은 6.3에서 6.5인치로, 내부 화면은 7.6인치에서 8인치로 넓어집니다. 갤럭시 플립 7은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의 자체 AP인 엑시노스 2500을 탑재했습니다.
과거 갤럭시 S24 일부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폴더블 시리즈 엑시노스를 넣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또 이번 폴더블 시리즈에도 AI 기능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능은 더 좋아졌고 외관은 더 얇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부진했지만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한 것이 반도체 실적 반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갤럭시 Z 플립 7에는 자체 AP인 엑시노스 2500을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25는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이었는데 이번 Z 폴드 7에는 또 플립 7에는 엑시노스를 넣기로 한 겁니다. 엑시노스는 삼성 스마트폰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4조 7천억 원을 지급하면서 퀄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해마다 10조 원씩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칩 구매 비용을 줄이고 또 엑시노스를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와 직접 제작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약 2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번 플립 7에 탑재될 엑시노스 2500은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플립 7이 성능과 판매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향후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반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했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갤럭시 S25는 전작과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는데 이번 폴더블 시리즈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는 폴더블을 2번 접는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가격은 전작 폴드 6 256GB가 223만 원, 플립 6는 148만 원이었는데 원자재값 상승과 관세 부담 등으로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플립 7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AP인 엑시노스를 넣었기 때문에 폴드 7에 비해서는 원가 부담을 덜어 가격 인상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 시간 오늘 밤 11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에서 2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리폴드폰을 최초로 공개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아쉽게도 이번 언팩에서 트리폴드폰 공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갤럭시 워치 8도 새로 내놓고 또 갤럭시 헬스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 참석한 홍원표 기자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반도체 부진으로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맞은 방어를 하는 데 성공한 상황이거든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내일 공개될 신제품, 특히 갤럭시 Z 폴드 플립 7으로 하반기 성장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메모리 쪽에서는 2조 7천억 정도 실적을 좀 달성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파운드리 사업 부분,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이 2조 3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 전체적으로 한 6천억 정도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기준이죠.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서라도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서 대략 한 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전체 4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에서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사업 부분이 모두 2분기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결국 3분기, 4분기에는 메모리는 2조 7천억 정도, 2조에서 한 3조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지금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만약 Z 폴드 7이 시장에서 조금 선방을 하면서 엑시노스가 예전과는 달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파운더리 사업 부분의 적자 규모를 좀 줄이고 그리고 메모리 사업 부분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다음
HBM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물론 엔비디아 향이 결정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라도 HBM 쪽에서 뭔가 괄목살대할 만한 어떤 성과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 정도라도 나와준다고 한다면 실적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상자하고의 어떤 실적 기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2분기에 쇼크를 맞았기 때문에 3분기에 엄청 좋은 실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어떤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의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실적만 나온다고 한다면 대략 지금 컨센서스는 한 7조에서 8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4분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디램의 어떤 이 사업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를 만들어 놓으면 B2B, B2C 시절 같은 경우는 만들면 팔렸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필요하니까 팔렸죠. 하지만 지금은 HBM 시대로 들어가면서 데이터 센터가 내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량 수주의 어떤 사업 구조로 비즈니스 구조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동안 이 정도 공급해줘라는 사업 구조의 어떤 변화가 지금 반도체 쪽에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은 내년, 내후년부터는 디램 쪽에서도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사의 어떤 장기 공급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실적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생겨날 수 있다. 반도체 쪽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제는 조금씩은 우리가 우상향하고 길게 장기적으로 실적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조금은 삼성전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새 폴더블에 탑재될 엑시노스 2500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뉴욕 현지 연결 당시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강관업체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미 간 고위급 안보 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요국에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낸 만큼 협상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러모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LNG 관련주들이나 조선 관련주들에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정작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수익성 계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럿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높은 개발 비용이 예상되는 데다 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이 변한다면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서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엑손모빌과 BP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참여 의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오는 11일 발매됩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전일장 음원주와 엔터주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특히 블랙핑크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도 3%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BTS 멤버들이 전원 제대하면서 완전체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전일장 섹터 상승에 기여했는데요. BTS의 완전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과거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 멤버의 제대가 순서대로 시작된 이후 활동 재개 전까지 무려 SM의 주가는 38% 상승했습니다. YG의 빅뱅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빅뱅의 경우 더욱 놀라웠는데요. 제대 이후 실적 기대감에 무려 84% 상승했습니다. K-팝 전성시대에 문을 연 BTS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블랙핑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신곡 뛰어를 발매합니다. 자, 이미 투어에서는 선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투어도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고점에서 소폭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사실은 이제 소환이 되면서 엔터주들의 어떤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흔들렸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상승 무드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인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소속된 모든 그룹이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단독 IP의 어떤 영향력이 회사를 지탱을 해왔었습니다. 뭐 빅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애니원이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룹들이 뭔가 지탱을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다수의 그룹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해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이미 재개를 했고 베이비몬스터도 북미 투어를 8월부터 재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보 역시도 10월에 발매를 합니다. 트레저도 신보를 9월에 좀 발매를 할 예정에 있고요. 월드 투어는 10월부터 재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너도 오랜만에 한국과 일본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그룹들이 IP들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좀 재개를 한다는 것은 실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새로운 그룹들 역시 내년에 계속해서 좀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2분기 실적은 어쨌든 작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달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이미 활동을 좀 재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앨범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알령이 해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좀 타서 계속해서 조금 엔터주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YG 엔터 외에 다른 엔터주들도 꾸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장시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